고치란 무엇인가? 자기지시적, 신경가소성을 촉진하는 전문가. 아마도 이 말은 당신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개념을 아주 좋아합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이 개념을 사용합니다. 사실 이 개념은 처음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전에 제프리 슈워츠에게 소개를 받았습니다. 이 개념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신경가소성은 변화할 수 있는 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신경가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놀랍고도 거대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코치는 저마다 잠재된 능력을 최선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능숙하게 고객을 도울 뿐만 아니라 이러한 변화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고객 개개인의 뇌를 자극할 책임이 있습니다. 과거에 코치는 사륜마차 또는 마차를 의미했습니다. 여전히 코치라는 단어는 사람을 A에서 B로 데려다주는 운송수단을 가르칩니다. 이러한 개념에서 파생된 코치는 현재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는데요. 아마 가장 잘 알려진 코치는 운동 코치일 것입니다. 코치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강도 높게 훈련시켜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코치의 역할과 정의는 발전했습니다. 현재 코치는 보통 코치처럼 행동하는 기관 관리자에게도 쓰일 뿐 아니라 심지어 부모들이 때때로 자녀에게 코치처럼 행동할 때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코치의 정의와 역할을 규정하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현재 코칭에는 엄청나게 다양한 모델, 방법,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신경과학을 이용하여 코치와 코치의 역할과 정의를 더욱 명확하게 할 수도 있죠. 그렇다고 신경과학이 현재 사용하는 코칭 방식보다 우월하다거나 코칭 방식을 반드시 뒤바꿔 놓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는 일을 좀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신경과학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경과학이란 무엇인가요? 신경과학이란 신경계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연구는 뇌의 발달, 뇌 해부학, 뇌가 일하는 방식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합니다. 이는 신경학, 정신의학 또는 신경발달학과도 연결이 됩니다. 이처럼 신경과학은 거대한 분야입니다. 코칭이 신경과학과 연결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우리와 가장 관련된 부분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신경과학 전체 개요를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날 신경과학은 수학, 언어, 기계학, 컴퓨터과학, 화학, 철학, 물리학, 심리학, 약학과 같은 학문 등과 함께 학제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신경과학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이 가운데 일부 분야는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정서신경과학은 신경세포가 감정과 어떻게 연관되어 반응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동신경과학은 행동의 생물적 토대를 연구하는 학문인데요. 뇌가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핍니다. 임상신경과학은 우리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장애 또는 질환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흥미로운 발견들이 임상신경과학으로부터 나오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인지신경과학은 높은 인지 기능을 위한 신경 기초를 살핍니다. 문화신경과학은 우리의 뇌, 마음, 유전자가 신념, 가치, 실천과 같은 것들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연구합니다. 이 분야는 상당히 매혹적이며
여러분이 이 분야를 깊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자 신경과학은 신경계의 분자들을 살핍니다. 신경 영상은 신경과학 전반에 사용되는 다양한 정밀 영상을 촬영하는 전문가들의 분야입니다. 사회신경과학은 생물 시스템을 사회적 과정과 행동 영역으로 가져옵니다. 이 두 영역은 다른 이들에게 정보를 주고 개선을 돕습니다. 코치의 관점에서 신경과학은 중요한 두뇌 정보를 줄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전과 달리 신경과학은 코치가 고객과 일하는 새로운 방법과 이미 익숙한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은 코칭이 왜 그리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코치들은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다른 행동에도 관심을 둘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두뇌가 일하는 방식에 관심이 있다면 다른 사람의 뇌를 연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신경과학을 다시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는 코칭 기술과 훈련, 그리고 코칭이 지니는 고유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신경과학은 이미 있는 토대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그렇다고 코치가 지닌 근본적 토대를 완전히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신경과학이 코칭 세계에 무엇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선 코치를 받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고객을 위한 최고의 코칭 환경을 만드는 방법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모델을 사용하는 코치에게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를 하거나 쓸모없게 된 개념 사용을 중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든 것을 평가하는 뇌를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요. 더 나은 질문 기회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개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행동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에 초점을 맞추기도 도움이 됩니다. 훈련받은 코치들은 이처럼 고객과 함께하는 작업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할 때 고객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좋은 코치가 가진 기술과 지식은 삶을 알차게 사는 사람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이러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코치할 수 있는 학교를 상상해 보십시오. 관리자, 지도자, 동료들이 코칭을 받기 위해 코치를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머리에 그려 보십시오. 공격형 조직보다는 코칭하는 조직이 더 규범적이라고 감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뇌 연구와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다루는 연구는 서로에게 좀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소중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곧바로 생각하고 그런 다음 행동합니다. 이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반드시 코칭이 필요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코칭은 개인과 단체에서 지극히 과소평가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코칭은 다양한 기술로서 당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의 성장을 도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파급 효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코칭 모델이나 방법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신경과학이 전문적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로버트 딜츠는 코치가 다양한 상황에서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곧 코치는 안내, 돌봄, 코칭, 가르침, 관찰, 후원, 각성과 같은 역할이 필요합니다. 딜츠는 탁월하다고 평가받는 그의 책 코치에서 어웨이크너로 깨어난 사람으로 라는 책에서 이러한 코치 역할을 언급합니다. 여기서 코치 역할은
다양한 신경과학 원리나 흥미로운 분야를 탐구하고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딜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환경에 힘을 불어넣는 인도자와 관리자 역할을 언급합니다. 마치 어린아이나 눈먼 사람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손을 잡아주는 안내자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코칭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또는 원하는 도착지에 어떻게 도달하는지를 알고 있는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또 안심할 수 있고 도와주는 환경을 제공하는 관리자 역할을 담당합니다. 딜치는 이러한 인도자와 관리자 역할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 환경에 참여하고 필요한 것을 제공하며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딜치의 제안과 마찬가지로 인도자와 관리자 역할은 여러 두뇌 영역과 화학 물질을 활용하는 다양한 신경학 수준에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점을 두는 다양한 과학적 연구에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어느 것도 두뇌 검사나 혈액 샘플을 채취하지 않고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심지어 개인의 상태를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뇌와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하거나 가르침을 받을 때 이는 일반적으로 정보를 바탕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코치와 고객 사이에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에서는 옥시토신이 분비됩니다. 옥시토신 분비는 양쪽 모두에게 유익합니다. 이는 기본 수준에서 누군가를 지지함으로써 코티솔을 낮추고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합니다. 만일 당신의 신뢰도가 높고 아울러 초보 단계를 넘어선 코치라면 고객이 어떠한 지점에 도달하기를 희망한 다음 위협 반응을 감소시켜 그 사람이 더 효과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 것입니다. 외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고 산만해지지 않도록 고객이 전전두피질에 집중하게 하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여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더 나은 환경을 만듭니다. 코칭의 소문자 C는 행동 수준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코칭과 유사하며 자원과 능력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도록 촉진합니다. 세심한 관찰과 피드백은 사람의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활용됩니다. 이는 보통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에 스타일 코칭, 비즈니스 코칭, 재산 코칭과 같은 분야에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분야는 코치가 새로운 행동 방식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행동 수준에 집중하는 것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습관의 토대를 만드는지, 어떻게 동기부여가 되는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고 자발적 선택 유도와 점화 효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관심을 두는지 설명하는 근거를 신경과학에서 찾습니다. 가르침은 새로운 배움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한 역량, 지식 또는 전략을 향상하는 것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코칭 관계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상대방 지식이나 역량에 어떤 차이를 알아차렸다면 당신 생각을 공유하는 것이 상대방을 돕는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일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나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경우에 신경과학에서 매우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은 중요한 기술입니다. 편도체, 해마, 기저핵과 같은 다양한 두뇌 영역들은 이러한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딜치는 멘토링, 스폰서링, 어웨이크너를 제시합니다. 딜치에 따르면 멘토링은 상대방의 무의식에서 능력을 발견하고 내적 저항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딜치는 사람 안에 있는 신념과 긍정적 의도의 타당성을 중요한 요소로 언급합니다. 멘토는 멘티의 가치와 신념에 영향을 줌으로써 멘티의 숨겨진 능력을 드러냅니다. 멘토링은
거울 신경세포 또는 동작 관찰 네트워크와 관련이 있습니다. 더욱이 멘토가 좋은 모델일 때 멘토를 받는 사람은 좀 더 나은 결과를 내기를 원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좋은 테니스 선수를 처음 보고 난 뒤 본질적으로 그들을 똑같이 따라함으로써 테니스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다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딜치는 스폰서링이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지닌 잠재력을 찾아내어 돕는 핵심적 역할인데도 기업에서는 자주 망각되어 왔습니다. 스폰서링은 철저히 누군가와 깊이 연결됨으로써 가능합니다. 스폰서링 과정은 한 사람 안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냅니다. 스폰서링은 양자 두뇌 수준에서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세로토닌과 도파민 수준을 각각 증가시키면 보상 반응은 활성화되고 외로움과 관련된 부정적 효과들이 감소합니다. 딜치가 제안하는 코치의 마지막 역할은 어웨이크너입니다. 코치는 성실성과 일치성을 보여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일깨워야 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사명과 비전으로 연결됩니다. 어웨이크너는 강렬하게 비전과 사명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며 이 지점에서 실제로 신경공격노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코치는 왜 신경과학을 이해해야 할까요? 지난 20년 동안 이론과 실천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현재 우리는 신경과학 분야를 활용하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고 좀 더 많은 장비들을 갖추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신경과학을 활용한 다양한 파생 분야를 활용하는 첫 번째 사용자들은 이 흥미로운 연구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경경제학은 신경계 요소 없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학이 신경과학과 융합적 시각을 갖게 되자 흥미로운 통찰이 추가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흥미로운 사건을 통해 신경경제학 분야가 탄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가까운 미래의 순수 경제학을 연구하는 데에 일상적으로 활용 가능한 구성 단위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두뇌와 마음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이미 많은 정보와 자료를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코치들은 스스로 준비합니다. 만약 당신이 사람 마음과 두뇌를 연구하거나 이 마음과 두뇌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게 된다면 그만큼 우리는 사람 자체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됨으로써 여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신경과학 기반 프로그램을 듣는 코치와 신경과학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따른 준비를 하는 코치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연관성에서 기관들과 개인들은 자기 코치를 어떻게 선택할지 끊임없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기관과 개인들은 최고의 코치이면서 동시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코치이며 무엇보다 가장 최첨단으로 코칭할 수 있는 코치를 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관과 개인들은 자기 코치들이 끊임없이 성찰하고 발전하며 최신 정보를 갱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코치로서 새로운 정보와 관련된 기본적인 지식이 있다면 이러한 정보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신경과학이라는 지식에 능숙한 코치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신경과학 분야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요? 신경과학에 대한 코치들의 질문에 단계적으로 몇 가지 대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호기심을 지니고 신경과학 분야에 접근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 한다면 호기심을 쫓으십시오. 신경과학은 매우 매혹적인 분야이며 미래에 더욱 중요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기본 지식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당신이 무엇을 살필 수 있을지 호기심을 가지십시오. 그 다음은 신경과학을 잘 모르더라도 자신감을 가져야 합니다.
신경과학을 활용해 기관과 조직에 적용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요 연구들을 사람들에게 말할 때마다 그들은 자기 이외에 다른 누군가가 이러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말할 때에야 비로소 안도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경과학 분야는 거대한 분야이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이 분야의 모든 지식을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죠. 지금도 이 분야에서는 매주 새로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분야 전문가들은 단지 자기 분야에만 전문가인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신경과학은 매우 특별한 분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들은 요즘 신경과학이 뜨겁고 흥미로운 주제이기 때문에 피상적으로만 신경과학에 눈을 돌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 사람들은 신경과학을 알려면 지름길을 사용하라는 술책에 넘어갑니다. 문제는 그들이 지름길을 사용하여 주요 신문 뉴스나 신뢰하는 웹사이트라고 생각하는 곳을 읽고 나서 마치 신경과학을 모두 섭렵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신경과학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신뢰할 만한 두뇌와 마음을 형성하기에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접근 방식이 코칭이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그러한 지름길도 신경과학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성을 지닌 코치가 신경과학을 연구하여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려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지름길과 같은 술책에 집중하자는 제안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계선 또한 한계란 무엇일까요? 신경과학이라는 개념 자체가 매우 새로운 분야들에게 코칭과 신경과학을 융복합적으로 접근하여 새로운 분야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하나의 도전입니다. 일반적으로 코치들은 신경과학이 새롭고 구체적이며 화려한 도구와 기술을 지니고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따라서 코치들은 자기 신경과학적인 도구가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기를 바라면서 고객들이 잘 구성된 훈련을 할 수 있기를 꿈꾸게 됩니다. 이러한 욕구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사실 우리는 코칭할 때 단순하고 간단하며 상대적으로 쉬운 고객을 선호하죠. 그러나 경험이 있는 능숙한 코치들은 단순히 고객 스스로 연습을 반복하기보다는 코칭을 함으로써 새로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압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신경과학을 이용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줄곧 고객과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텐데요. 때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성을 지닌 훈련 프로그램도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고객을 코치할 방법으로 이 훈련을 선택했다면 이것은 완성하기 쉽고 적용하기 쉽기 때문에 고객들과 함께하기에 좋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훈련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맞이할 때 실제로 훨씬 더 흥미롭고 역동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경과학적 접근을 공부하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명백하게 확인 가능하지만 특히 몇몇 코치들에게는 의식의 전환을 가져다 줍니다. 고객의 뇌와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은 진정한 마법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습관을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습관이 두뇌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어떤 영역이 이러한 과정을 담당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제한들이 있는데요. 이는 당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더 통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최근 이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습관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가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전전두 피질의 일부분에 습관의 멈춤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압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습관만 끊어버릴 수는 없나요? 우리는 어떻게 나쁜 습관을 주관하는 두뇌의 신경 영역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요?
두 질문 모두 훌륭하고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아직 안전하고 실천적인 답변은 없습니다. 그 대신 습관과 관련된 연구는 현재 기존 습관보다 좀 더 강하게 호감이 가는 새로운 습관을 생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우리가 도전받는 것은 신경과학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주 새로운 연구가 완성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몇몇 연구는 이전 연구를 뛰어넘는 정보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마치 코칭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니며 포괄적이고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코치들을 위한 신경과학 입문 첫걸음을 제시할 뿐입니다. 기초를 한번 잘 다져놓으면 잘 계획된 프로그램을 시작함과 동시에 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할지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따라서 당신은 설명해주는 내용을 실질적으로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코치 협력단체와 연결을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신은 코치로서 자신만의 코칭 스타일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 제시하는 내용을 무조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시하는 제안들은 당신 생각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극은 당신이 선택한 코칭 방법을 써서 배운 지식을 통합하고 실천하고 성찰하는 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피하고 싶은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어떤 기간에 20년 전에 리더십 책을 읽고 난 뒤 단 한 번도 책을 읽지 않은 최고 지도자들이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20년 전 리더십 책에는 여전히 유효한 몇 가지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그들이 지식과 기술을 끊임없이 갱신함으로써 리더십 분야에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훨씬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두려웠던 것은 코치들이 다음과 같이 말할 때입니다. 그만하세요. 나는 내가 필요한 신경과학 지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경과학은 그렇게 간단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경과학을 두 개의 관점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신경과학 분야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신경과학을 끊임없이 연구하며 연결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둘째, 당신이 단순히 관심이 없다고 여길 만한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을 텐데요. 신경과학에 대한 입문 내용으로서 실제로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당신이 잘 고찰함으로써 앞으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익숙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코치 개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새롭고 흥미로운 정보를 소개할 때 반드시 위험이 뒤따릅니다. 만일 우리가 신경과학을 모든 사람들과 서둘러 나누고자 하면 반드시 위험해집니다. 따라서 코치가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고객들이 자기 지시적 신경 가소성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억해야 할 점은 고객의 생각하는 능력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고객이 지닌 지식과 다르게 정보를 주면 낸시 클라인의 용어로 사고 환경, thinking environment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고객의 기중한 사고 환경은 우리의 존중을 받을 만하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리학과 신경과학은 어떤 관계일까요?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여전히 이 두 분야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가끔 서로 무시합니다. 심리학은 신경과학이 너무 환원적이라고 비판했고, 신경과학은 심리학이 비효율적이고 너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심리학의 효과는 기존 메커니즘 탐구를 좀 더 촉발할 수 있는 현상들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경과학은 좀 더 근본적인 수준과 신경 성분의 기능적인 능력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분야는 행동과 뇌 구조 및 기능 사이를 연결함으로써 새롭게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두 분야는 서로 연결되기보다는
오히려 자주 다른 수준의 구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경세포의 성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부유가 있는데요. 바로 F1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운전을 즐기며 경주에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한데요. 첫 번째, 운전자인 심리학자입니다. 그는 최고의 신체 조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차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매우 세세히 압니다. 만일 좀 더 빠르게 달리기를 원하면 무슨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힘든 굴곡을 지나갈 때 운전을 하면 할수록 운전대 돌리는 법에 익숙해집니다. 보통 하나의 트랙을 여러 번 운전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동안 지정된 지점에서 차에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주요 부분은 기술자, 신경과학자입니다. 그는 자동차 본닛 아래에 무엇이 있는지 압니다. 엔진의 기초적 사항에 집중합니다. 그는 소량의 분비물도 조절하는데요.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의 가장 근본적 요소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운전자와 기술자가 함께 좋은 팀을 형성해야 자동차는 달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펴보았듯이 운전자와 기술자는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각자 서로에게 배우며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동차 본닛을 열고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볼 차례입니다. 감사합니다.